중국이 세계에서 욕을 먹자 꼼수를 부리는 귀괴한 무기들에 대한 영상 2편입니다. 중국은 인도와 총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협정을 맺고도 기괴한 무기를 사용하고 일반 어선을 가정한 해상 민병대로 타국군의 비행기까지 공격하는 등 야만스러우면서도 얍삽한 짓들도 종특이지만 중국이 전통적인 그들만의 계산법으로 세계에 민폐를 끼치는 전략, 바로 머릿수로 타국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난리를 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2007년 이탈리아에서 중국인 수천 명이 폭동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밀라노의 차이나타운에서 한 중국인 여성이 교통위반으로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녀는 그것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오히려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주변 중국인들을 불러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변 상점들에서 중국인들이 미친듯이 뛰어나와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수십 명의 경찰들이 다쳤고 차 위에 올라가서 차를 부수고 오성헌기를 흔들어대며 난리를 치고 이 일을 인종차별로 몰아가며 폭력적인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중국인 여성은 인터뷰에서 이탈리아 경찰이 사과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이렇게 할 것이다. 중국인들은 차이나타운이 중국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중국법을 따르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인들은 또 각종 커뮤니티에 중국 주민들이 이탈리아 경찰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벌기해야 한다, 힘을 모으자 라는 글들을 무수히 퍼뜨렸습니다. 이탈리아 밀란에서 경찰들이 갑자기 차이나타운을 급습해서 중국인들을 몰아내려 하고 있다. 이탈리아인들은 인종차별주의자이고 백인 우월주의자들이다. 타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당연히 돌려줘야 한다. 누가 옳고 그른가를 말하지 말자. 중국인들이 한뜻이 되어서 열정을 보여주는 게 기쁘다. 이건 또 뭔 소린가요? 하지만 중국인들을 제외한 세계인들의 반응은 유럽에서 이태리는 그래도 인종차별이 비교적 덜한 나라이다. 이태리 법으로는 주거지에서 도매상을 하면 안 되고 상점은 일요일에 휴업을 해야 하는데 중국인들은 소매로 등록해놓고 거리 전체를 도매시장을 만들어버리고 일요일에도 장사하고 이태리 가게들을 다 내쫓고 불법으로 별짓을 다하고 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은 내 중국인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는 그전부터 모의했었다. 이태리 법이고 뭐고 중국인들은 중국식으로 일하고 장사한다. 그게 우리 법이다 라고 사전에 계획된 폭동이었다고 말하더라. 밀라노시에서 중국인들에게 이태리 법을 따르라고 하니까 중국인들이 날 잡아서 거리에 감시 카메라도 작동되지 못하게 해놓고 이런 일을 일으킨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라. 이런 중국인들의 행패에 이탈리아 국민들은 크게 분노했고 마침내 이탈리아 정부는 국가 헌병대를 동원해 강제 진압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천여 명의 중국인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체포된 인원이 저 정도라면 들고 일어난 중국인들 수는 만 단위도 넘을 수도 있었겠네요. 이후 이탈리아 정부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2009년부터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사람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법까지 바꿨는데 그러자 중국인들은 갑자기 얌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태리의 참교육 얘기가 여기까지였으면 좋았을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이태리는 경제를 위한다는 정치인들에 의해 불법 체류자 단속 등도 유야무야해지고 중국인 관광객을 적극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밀라노, 로마에선 중국 공안을 불러들여 중국인들의 사건 사고를 담당하게 하기까지 헐. 그래서 최근 추산된 이탈리아에 정착한 중국인은 32만 명 이상으로 밀라노와 프라토는 거대한 차이나타운으로 변해버려서 그 명품의 나라 이탈리아가 중국인들이 만든 메이드 인 이탈리아 옷을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죠. 그리고 이태리는 유럽 코로나 폭발의 시발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이태리를 비롯해서 세계는 그때 강경 대응을 한 이태리가 맞았던 것이고 민간인이든 공산당이든 온갖 꼼수와 무리를 일으키는 중국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런 중국을 선두에 서서 참교육할 나라는 역시 미국밖에 없죠. 친중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민주당의 핵심이고 대중국 포용 정책의 지지자였기 때문에 중국을 확실히 제압할 것인지 의심하는 시각도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바이든의 중국과는 최근 수년 사이에 크게 바뀐 것으로 분석합니다. 실제 그의 실체가 어떨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누구도 모릅니다만 현재의 상황만을 전달한다면 대표적으로 바이든은 대통령 예비선거에 시진핑에 대해 100만 위구르인을 노동교화소에 쳐넣은 폭력배라고 표현했고 홍콩과 대만 문제에서도 그는 강성으로 변했는데 트럼프도 초기에는 티베트와 위구르에 대한 인권 침해에는 눈을 감고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던 것과도 대조를 이룹니다.
에드윈 퓰러 미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는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미중 관계는 어려울 것, 최근 민주당 의원들도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입법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바이든의 대통령 취임 후에도 미국의 중국 압박 구도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라도 중국에 대한 공세를 더 강화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트럼프는 바이든의 외교 정책에 장애물을 만들어 놓으려는 것으로 그동안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는 미국 내에서 큰 박수를 받아왔는데, 지금이 이 카드를 사용할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죠. 특히 대만과 남중국해에서의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거나 중국 첨단 산업 연구 인력에 대한 제재에 나설 수도 있는데, 트럼프가 이런 내용의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해버리고 나서 만약 바이든이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취소하면 트럼프와 지지자들은 다음 2024년 대선 때까지 바이든을 판다 허거, 곧 친중파 정치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바이든이 행정명령을 지키면 중국은 이에 실망하고 반격에 나서게 될 것이니 어떻게 되든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버르장머리를 고치려는 서방세계의 결과가 서서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중국 제재의 상징이었던 화웨이는 결국 반도체 공급망 차단을 포함한 각국의 보이콧 등 초강력 제재에 더는 버티지 못하고 중저가 스마트폰 브랜드인 아너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화웨이는 메이트 시리즈 같은 플래그십 제품은 화웨이로, 고급형 중저가 제품은 아너라는 브랜드로 판매해왔는데, 지난 7년간 아너 브랜드의 판매량은 7천만 대에 달했다고 합니다. 화웨이는 이 중저가 브랜드를 주신 신정보 기술이라는 신설 회사로 매각한다고 합니다만, 그 회사는 기존 화웨이 판매상들과 화웨이 임원들이 경영을 할 것으로 보여 미국의 압박에 간판만 바꿔달고 역시 또 꼼수를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거기에 속아서 제재를 풀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미국의 압박에도 큰소리 뻥뻥 치다가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선전시 지방정부가 대사수지분을 갖는 국영기업이 되어서 또 부실을 안고 가게 생겼네요. 최근 중국의 대형 국유기업들도 잇따라 부채로 위기에 몰리고 있는데, 화웨이의 아너 브랜드를 떠맡게 된 선전시의 앞날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랴오닝성의 핵심 기업인 직원 5만여 명, BMW 합작회사를 운영하는 화천자동차가 구조조정을 신청했고, 허난성 보유 기업인 융청 석탄전자그룹도 도산,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의 반도체를 잡겠다며 천문학적인 나랏돈을 투입했던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인 칭화윤이 그룹도 부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침해하고 국가가 나서 수백조를 투입해서 반도체 굴기를 한다는 거창한 회사였는데, 결국 국제 참교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도 화웨이와 밀접해서 반도체 설계 전문 자회사 하이실리콘이 미국의 제재를 받자 이를 피해서 연구원들 대부분을 칭화윤위의 자회사로 이동시키기도 했었죠. 그런데 화웨이 연구원들이 국제 제재를 피해 옮겨간 회사는 아예 도산 위기네요. 화웨이가 이렇게 어려워진 대표적인 이유인 5G 사업 참여 배제를 일찌감치 결정했었던 호주에게도 중국은 경제보복을 하고 있는데, 18일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이례적으로 중국이 호주에 왜 그러는지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화웨이의 5G 장비를 배제했던 일, 호주에서 활동하던 중국 취재진을 압수수색한 일, 호주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수용소 철폐를 촉구한 일, 홍콩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일, 또 코로나 발원지에 대한 국제조사를 요구한 것 등에 대해서 호주는 정치적 조작을 일삼고 국제공조를 방해한 것이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 조작이나 국제적 협력을 방해한다는 것이 누가 누구에게 할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기분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그래도 호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자 중국은 또 그게 자신들을 공격하려는 것이라고 트집을 잡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만 별 소용이 없을 것 같네요. 지금 중국과 대다수의 국가들과의 대립을 일부는 신냉전 체제라고까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엄밀히 얘기하면 중국이 국제 왕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당장 중국 체제가 무너지거나 중국의 속성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들이 점차 중국이 저러는 것을 더는 못 보겠다는 입장이 되고 있으니 제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도 정상적인 이웃국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야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정가에서는 아베 총리의 사퇴가 임박했다는 설이 힘을 얻는 추세다. 아베 총리가 과거 앓았던 근양성 대장염 이상의 질환으로 더 이상 총리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몇몇 일본 언론은 그의 갑작스러운 사퇴 선언에 대비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6월 종합검진을 받은 지 2개월 만인 이달 17일 도쿄 게이오대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았다. 일주일 후인 24일에 그는 또다시 병원을 찾았다. 아베 총리는 24일 병원에서 나올 당시 17일 검사 결과를 자세히 듣고 추가 검사를 했다며 앞으로 컨디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 상태와 검사 결과를 묻는 취재진의 그런 것들에 대해선 다시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다. 주간지 슈칸붕신은 아베 총리가 관입공급착 제거요법 시술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혈액을 뽑아 염증과 관련한 요소를 제거한 후 몸에 다시 주입하는 요법이다. 귀향성 대장염이 악화해 약물 치료가 불가능해졌다는 뜻이다. 이에 아베 총리가 직접 이번 주 중 기자회견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교도통신은 28일에 회견을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코로나와 관련한 대응책을 밝히는 기자회견이지만 자신의 건강 상태와 거취 등을 밝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본 정가에선 기자회견을 앞두고 아베 총리가 총리직 수행 의지 강조하거나 코로나 대책 지시 후 사의 표명하는 등의 여러가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9월 1차 정권 당시 건강 문제로 사의 표명을 했을 때 무책임에 급치라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당시 트라우마로 이번에는 건강을 이유로 섣불리 사의 표명을 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도 나오고 있다. 건강 이상설 아베 추측 난무 엄마가 그만두라 해야 사임할 것. 지난 17일과 24일 두 차례 병원을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둘러싸고 일본 내에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다. 24일 총리가 병원을 나온 뒤 추가 검사를 받았다면서도 구체적인 검사 내용은 밝히지 않으면서다. 1차 병원 방문 당시 총리 관저는 정례 검진을 위한 것이라고 했고 두 번째 방문은 일주일 전에 검진 결과를 듣기 위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총리가 관저에서 피를 토했다는 한 주간지의 보도 후 총리의 건강 이상을 짐작케 하는 다양한 내용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주 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상태다. 가장 널리 퍼진 소문은 총리의 지병인 귀향성 대장염이 악화했다는 추측이다. 2007년 이 병을 이유로 총리직에서 사임한 후 신약으로 호전됐다고 밝혔으나 오랜 투병으로 약이 제대로 들지 않는 상황에 이른 게 아니냐는 것이다. 대장염 악화 특수 시술을 받았다. 주간지 슈칸붕신은 27일호에서 아베 총리가 방문한 게이오대학 병원 관계자를 인용해 아베 총리가 관입공급착 제거요법이라고 하는 시술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귀향성 대장염이 악화해 스테로이드 약제로는 억제할 수 없을 정도의 염증이 생겼을 때 받는 치료로 알려져 있다. 혈액을 뽑아내 염증과 관련한 요소를 제거한 후 몸에 다시 주입하는 요법이다. 1차 내각 때 무책임 비난 시달려.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일 경우 아베 총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놓고서도 추측이 쏟아진다. 건강 상태를 소상히 밝히고 계속 업무에 임하는 방안, 퇴임 의사를 밝히고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1차 내각 때처럼 사임 발표까지는 가지 않을 거란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아베 총리는 2007년 건강 악화를 이유로 급작스럽게 총리직을 내려놓은 후 무책임한 결정이란 비난에 시달렸다. 당시의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이다. 주간 아사히는 25일 온라인 기사에서 정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아베 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공개하고 아소 타로 부총리에게 총리 대행을 맡긴 후 열흘 정도 휴식을 취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어머니가 그만둬 하면 사임할 것. 한 정치권 관계자는 주간 아사히에 한 번 그만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집념이 있다. 쉽게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혹시 아베 이제 그만둬라며 수건을 내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인 아베 요코 씨뿐일 것이다. 아베 총리의 어머니 아베 요코는 일본 정치계의 대모로 불린다.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큰딸이자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의 조카이며 아베 신타로 전 외상의 부인으로 아들까지 총리가 되면서 일본에서는 3대에 걸친 정치 명문가를 일군 인물로 평가받는다. 정계에 진출하기 전 아베 총리의 연설을 지도하는 등 마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2분기 글로벌 무역 2000년 이후 최대폭 감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이 지속하면서 2분기 국제 무역 교역량이 1분기보다 1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역량은 6월 들어 회복세를 나타냈다. 네덜란드 경제정책 분석국이 25일 발간한 월드 트레이드 모니터를 보면 2분기 전 세계 상품 교역량은 1분기보다 12.5% 줄었다. 1분기 때는 작년 4분기에 견조 교역량이 2.7% 감소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2분기 교역량 감소 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넘어 CPB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최대였다. WSJ는 코로나19에 따른 각국의 봉쇄 조처로 무역로가 막히고 소비자와 자본재 수요가 사라지면서 교역량이 큰 폭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수출량만 보면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이 중국과 중국을 뺀 아시아 등 신흥국보다 많이 줄었다. 여기엔 중국의 역할이 컸다. 중국은 2분기 수출량이 1분기보다 2.4% 늘었다. 이는 미국과 유럽, 일본, 기타 선진국, 중국을 뺀 아시아 등이 나머지 지역이 수출에 고전한 점과 대비됐다. 중국의 2분기 수입량은 1분기보다 마이너스 1.7% 감소해 감소폭을 5.0%포인트 줄였다. 2분기 수입량이 1분기와 비교해 2.2% 늘어난 일본을 빼면 중국의 감소폭이 가장 작았다. 중국은 주요 시장들 가운데 제일 처음 코로나19 봉쇄 조처를 시행한 국가이자 가장 먼저 벗어난 국가라고 WSJ는 설명했다. 세계의 6월 교역량은 전월인 5월보다 7.6% 늘었다. 5월에는 전월보다 마이너스 1.1%, 4월에는 마이너스 12.3% 줄었는데 반등한 것이다. WSJ는 세계 교역량이 급반등할 것이라는 신호들이 나온다면서 해상 운송량과 제조기업들이 보고한 수출 주문량을 보면 오는 3분기부터 교역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신문은 모든 국가의 수출량이 고루 회복되진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 독일은 지난주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조사 때 수출 주문이 2014년 9월 이후 최대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지만 일본과 프랑스는 그렇지 않았다고 짚었다. 일본 코로나 확산에도 고투 트랩을 선정 420만 명 숙박.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는 와중에도 관광진흥 정책인 고투 트래블을 시작한 데 이어 그 정책의 성과까지 선정하고 나섰다. 26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아카바네 가지요시 일본 국토교통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고투 트래블을 이용한 숙박객은 적어도 420만 명이라고 발표했다. 지난달 22일 시작된 고투 트래블은 국내 여행 비용의 50% 상당을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이다. 시작 당시부터 코로나19 확산 와중에 관광 활성화 사업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두드러졌던 도쿄도를 제외하고 사업을 강행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 담당상은 26일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도쿄도 발착 여행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다음 달에 도쿄도를 추가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의 하루 코로나19 확진자는 21일 1034명에서 22일 984명, 23일 745명, 24명 493명으로 줄었다가 25일 718명으로 다소 늘었다. 일본 내에선 도도고연의 경계를 넘는 여행을 정부가 지원하면 코로나19가 더 확산할 수 있다.